여러분, 김영수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작년에 1회 때는 얼떨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마천 4기에 나오는 52만 6,500자의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여기서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시간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냥 서둘러서 황망하게 끝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낫네요. 왜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라서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루비올로 이동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나 이게 두 가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왔는데요. 사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앞줄에 한 두 줄만 앉아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하석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도 장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인들이 고민하는 그 경계는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감동 깊게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상당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역사학에 있어서 역사적 팩트하고 역사적 진실, 트루스의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며, 과연 우리는 문서로 남아있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을 얼마나 믿고 또 거기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그 팩트가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팩트 이면에 감추어져 있거나 은폐당했거나 또는 왜곡당했거나 또는 조작당한 팩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가라는 게 사실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고요.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이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교육의 근본적인 현실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사관 문제나 그다음에 제국주의 사관이라고 얘기하는 실증주의에서 얘기하는 역사가로 하여금 늘 객관적 자세를 요구를 하면서 주관을 배제시켜 온 이런 역사 연구 방법과 역사 교육에 근본적인 의문을 좀 던지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나날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 기록들, 지금은 누구나 다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 기록들에서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읽어내는 힘 같은 것을 2000여 년 전에 사마천이 우리들한테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역사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는 보도되고 있는 언론 매체의 보도, 팩트라고 얘기하는, 그죠? 이 보도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은 과연 무언가라는 걸 읽어내는 문학적인 성찰과 힘을 아마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언론 보도하는데 팩트를 또 체크하고 하겠습니까, 그죠? 팩트 체크라고 하는 코너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면에,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 늘 호도당하고 있거나 또는 사실이 조작당하거나 은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2년 전에 저희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끊임없이 바닷가에 가라앉는 배를 비춰줬지 않습니까? 팩트지 않습니까?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팩트 아닙니까? 하지만 진실은 지금까지 그 한 자락도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팩트 이면을 읽어내는 힘과 또는 그 팩트 이면을 읽어내기 위한 자세,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마천이라고 하는 한 역사학자가 남겨놓은 사기 속의 진실을 찾아가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과 고뇌,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고요. 이런 점은 아까 장하성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제 말씀을 끝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에 제 이야기는 충분히 이제 피력이 돼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그 사마천이 기록,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복원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굴원이라고 하는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애국 시인으로서 자살로서 자기 인생을 마감한 한 인물이 어떻게 자살했는가라는 자살 장면에 대한 사마천의 묘사가 궁극적으로 굴원의 죽음과 초나라의 몰락을 묘사하기 위한 절묘한 장치로서 굴원의 죽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한시대 때 최대 스캔들이라고 얘기하는 서한 삼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한신이라고 하는 명장이 반란죄로 몰려서 삼족이 멸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권력자와 같이 함께 고생했던 공신들의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사마천의 힘, 그죠? 역사의 힘, 이런 부분들, 또 그것을 사마천이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구사를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아까 장하석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2인칭 그 얘기입니다. 듣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참 과학하고도 역사하고도 참 절묘하게 조화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의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내내 아주 감동적으로 지금도 울림이 굉장히 크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두 가지 사건 이야기를 사마천이 복원해 놓은 사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날 현재 시진핑 체제가 들어와서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 정책적인 배려, 이런 부분들이 또 심각하게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마천 고향을 매년 지난 20년 동안 다녀온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실감나게 와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마천 제사가 2010년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현장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강의를 마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거창합니다만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고 쉽게 좀 전달하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도입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도대체 사마천과 사기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어떤 평가를 받아왔을까? 문학적 역사서요, 역사적 문학서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역사책에 대한 역대 역사학자들 또는 뭐 지식인들이 평가가 수많은 평가가 지금까지 내려져 왔고요. 그 가운데 어떤 학자는 사마천을 향해서 그 당시에 한무제가 사마천을 죽이지 못한 것이 큰 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권력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사기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권력자에 추종하는 보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마천의 사기 자체를 방서라고 해서 비방서로 아예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책으로 규정을 해서 그때 사마천을 죽여버렸더라면 한무제가 이런 책이 세상에 안 나왔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화식열전에서 사마천이 부자들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서 어떤
학자는 왕약허라고 한 학자는 사마천의 죄는 죽여도 시원찮다라고 얘기할 만큼 왜 권세와 이익을 밝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단히 편파적이고 아주 극렬한 비난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현재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마천과 사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넘지 못할 존재와 존재감에 대한 부러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투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칭송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중국의 경제력이 덧보태짐으로써 향후 중국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사마천과 사기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델리키트한 아주 예민한 책과 인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마천을 존경하고 사기를 연구해 오다가 사마천과 사기, 그다음에 사마천이 태어난 섬서성 한성시라고 하는 사마천 고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전략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같이 가지면서 강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정사를 남긴 한서를 남긴 방고는 사마천의 그늘에 짙게 가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시대가 서한시대 한나라 때 사람으로 시대가 겹치고요. 사마천보다 늦긴 합니다만은 사마천이 3000년을 다루고 있는 통사인 사기를 썼다면은 반고는 한 왕조만을 다루고 있는 단대사의 모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서라고 해서 한나라 역사만 다루죠. 사마천은 통사입니다. 3000년 통사죠. 기전체라고 하는 같은 역사 서술 체제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단대사로 적용을 함으로써 또 사마천이 기술했던 한나라 시대 때 인물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인물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두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사관이 늘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이후에 벌어지는 마반 논쟁이라고 합니다. 사마천과 반고를 약칭해가지고 마반이라고 하거든요. 마반 논쟁에서 학자들이 편으로 갈라져서 사마천을 칭송하는 편드는 쪽과 반고를 편드는 쪽 이렇게 갈라져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사기의 영향력을 짙게 받았기 때문에 사기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전을 통하여 상하 수천 년을 자유자재로 엮었으니 큰 역작이다. 문장은 곱고 그 사실은 핵심을 찔러 헛되이 칭찬하지 않았으며 말하기 어렵다고 숨기지도 않았으니 실록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의 팩트 정신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대목 가운데 한 대목이죠. 당나라 때 역사평론가인 유직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 말은 두루 통하니 참으로 저술가 중에서 깊은 못 넓은 바다와 같은 존재다라는 말로 사마천을 평가했고요. 정초라고 하는 학자는요. 100세대가 지난다 해도 사관은 그 법을 바꿀 수 없고 학자는 그 책을 버릴 수 없다. 육경이 나온 뒤로 이 책 사기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로 사기의 독보적 위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모곤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 평론가는요. 사기의 문장, 사기의 열전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 읽으려면 힘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는 열전의 주인공과 내용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기는 여러분들이 10대 때 읽을 때와 20대 때 읽을 때, 30대 읽을 때, 40대 읽을 때, 50대 읽을 때, 노년기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사기를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의 일치된 공통된 평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읽기 어렵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10대 때 읽으면은 왕성한 혈기왕성한 자기하고 그 당시 나이하고 맞는 그죠? 그런 인물들에 대한
단선적이고 직선적 선호가 주류를 이룬다면은 20대 들어오면은 미래에 대한 고민, 30대 들어오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고민, 40대 들어오면 인생에 대한 고민이 될 것이고요, 그죠? 50대가 되면은 세상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60대가 되면은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인가라는 우리 인생의 성숙 단계하고 사이가 던져주는 그 성숙함하고도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주제도 사마천이 얼마나 이 책을 고뇌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구상을 했는가라는 부분 이야기하고도 또 일맥상통하거든요. 그거는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사마천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궁형을 자청했지 않습니까? 궁형을 자청한 표면적인 이유는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였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사기의 내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사마천은 적어도 궁형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 조정에서 태사령이라고 하는 국가 기록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였고요. 모든 기록을 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황제를 늘 수행하면서 중요한 국가 대사들을 전부 다 자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는 문서를 관리하던 그런 사관이었습니다. 궁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사기의 내용은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형을 당하고 옥에서 풀려나기까지 약 3년간의 과정에서 사마천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되죠. 질적인 변화죠. 그래서 인간을 다시 보게 되고 권력과 권력자의 속성을 다시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마천이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트루스를, 진실을 찾아나가기 위한 가장 지적 탐구 내지는 영혼의 울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은 궁형이라고 하는 사마천 개인에게 닥친 역경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사기를 남겨야 되겠다,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남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지 않으면은 성기를 잘라버린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이 사마천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기록에 남지도 않고 사라져버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사기가 남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마천이 세상을 떠났다면 기록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한나라 무제시대 때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 반역죄를 짓고 살아남기 위해서 구차하게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궁형을 자청했다. 그렇게밖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도 팩트죠. 하지만 사기를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고통을 감내했던 그 과정, 그게 진실인데 그 부분은 전부 다 사장된다는 거죠. 그 사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황제 앞에서 바른 말 했다가 자기가 결과적으로 옥에 갇히고 반역죄로 몰렸는데, 이 기록이 황제의 심기를 건드린 날에는 종이도 없던 시절에 전부 다 죽간이나 목간에다가 이 엄청난 기록을 남겨놨는데 만약에 폐기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의 진실이 감춰지거나 폐기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를 남기기 위해서 사마천의 고뇌죠.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사마천의 고뇌의 과정입니다. 사기를 생존시키기 위한, 그죠? 예. 대단히 가슴 아픈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가 바로바로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차릴 수 없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은유, 비유, 상징, 풍자, 조롱, 해약, 온갖 방법들이 다 사기에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로 갑니까? 소설로 가죠. 그래서 소설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문학적 성취를 이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마천 개인사의 역경이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도 어려운 역경을 겪고 나면 그죠? 인생이 소설이 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예, 사기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적과 그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사마천 자신의 삶을 투영시키는,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는 그런 절묘한 기법을 창안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구런열전 같은 경우는 평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구런열전은 구런 가생열전이라고 해서 한나라 때 가이라고 하는 정론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합전입니다. 두 사람의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평론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마천은 구런과 한나라 시대 때 자기 왕조, 사마천에 살았던 왕조를 살았던 가히 이 두 사람의 삶에다가 자기 자신의 삶을 투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의 전기다. 사마천 자신의 전기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과거 역사 인물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찾아내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의 철학이나 자기 자신의 삶의 자세, 역사가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사관 이런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투영시키고 반영한 그런 역사자이기도 합니다. 사기는 객관적 기록의 나열이 결코 아닙니다. 사기는 철저하게 애증과 호불호와 포편이 분명한 주관적 역사책입니다. 이 역사책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1위로 꼽히는 역사책이 됐고요.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마천이 구사했고 사마천이 고뇌했던 이 지점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봐달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겠죠. 왜?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유지기의 또 한 번의 평가입니다. 무릇 사마천의 빼어난 학식은 춘추 이후 유일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틀에 아우르고 백가를 울타리에 가둔 탁월한 역사가다. 참 저 평가가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길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 가두고 테두리에 가뒀다는 얘기는 그 이후의 역사가들이 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정사를 쓴 방고 이후의 역사가들의 역사관은 사마천을 기점으로 사기를 기점으로 태부합니다. 그래서 사마천 정확하게는 사람이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2000년 동안 세월을 가지면 중간에 어디 필적할 만한 역사가가 나타나가지고 한번 시대에 한 획을 그어주기도 하는데 사마천과 사기는 참 흥미롭게도 사마천의 등장과 사기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 사마천과 사마천 이후만 있다는 거죠. 중간에 누군가가 하나 나오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도 우리가 또 재평가하고 또 극복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조익이라고 하는 역사평론가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1호부터 사마천으로부터 사기로부터 법례가 정해졌고 역대사학자들 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똑같은 이야기죠. 믿을 만한 역사가들이 지극히 떠받드는 원칙이 되었다. 사마천은 역사학계의 태조대왕과 같은 존재다. 양계초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마천은 정말 사학의 조물주다. 그죠? 종교인이 들으면 참 큰일 날 소리를 그죠? 서슴지 않고 양계초가 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다라고 하는 양계초의 약간의 극단적인 성격이 강한 평가도 있고요. 사마천과 사기를 가장 절묘하게 평가한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문호인 노신입니다. 노신은 소설가, 문학가로서 사마천의 사기를 어떻게 봤냐? 한 무제 때부터 부하면 문장의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사마상렬을 따를 자 없었고 문하면은 사마천이 단연 으뜸이었다. 사마천의 문장은 역사 서술법에 얽매이지 않았고 작구에 갇히지 않았다. 감정에서 출발하여 마음 가는 대로 문장을 구사했다. 그 다음 대목이 절묘한 평가죠. 사가의 절창이요 가락 없는 이소다라는 말로 사마천의 사기를 정말 절묘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한 25년 동안 내년으로 제가 이제 사기를 공부한 지 30년이 되는데요. 한 25년 동안 저 구절을 수도 없이 인용을 하면서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사마천의 52만 6,500자,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52만 6,500자의 메시지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52만 6,500자가 한 글자 한 글자가 압축 파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00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을 52만 자로 압축해 놓은 역사책이다. 52만 자로 압축하기 불가능합니다. 사마천한테 주어진 물리적 시간, 즉 옥에 갇혀있던 시간과 고문을 당해서 만시창이가 된 몸과 성기를 잘라버린 이 일그러진 몸으로서 자기한테 남아있는 삶의 시간 자체가 유한하다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사기를 완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과 온갖 구성과 그다음에 역사를 서술하는 서술, 기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옥에 갇혀있는 3년 동안 모든 방법들을 전부 다 총동원해서 옥에서 풀려나는 순간부터 정말
일필휘지로 서슴없이 써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완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가운데 하나죠. 자연스럽게 사기에는 연대 오류 이런 부분들은 꽤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노신 선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역사가의 절창이다. 노래로 봤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가락 없는 이소다. 시로 봤습니다. 운은 없지만은 구런이 남겨놓은 시 가운데 하나인 이소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노래와 시로 아마 1052만 6,500자를 그렇게 평가를 했죠. 뭐 가장 그죠? 더 이상의 평가가 나오기 힘든 평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요즘 뭐 여러분들 표현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면 신의 한 수, 그죠? 모택동은 정치가답게 저렇게 사마천과 사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는 다 다르다. 중국 고대 문학가, 아예 문학가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라고 안 하고요, 그죠? 사마천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마천이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죠. 한 인간의 생사관을 다룬 명언 가운데 저 명언을 따라올 명언은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이익을 위해 죽는다면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독재자에게 몸을 팔고 백성을 착취하고 인민을 박해하는 사람의 죽음은 새틀만도 못하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정치가다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광말역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이 위대한 사학자는 실로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남긴 사기는 중국 고대의 서사시에 부끄럽지 않으며 역사 소설집으로도 부를 수 있다. 사마천의 열전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소설집이라고 아예 평가를 했습니다. 사마천 사기가 갖는 역사책이 갖는 문학 성격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역대 평론가들의 평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서사 정신에 주목한 외국 학자도 있습니다. 앤드류 펄럭이라는 사람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서양 문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서사시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또 꺼집어내서 사마천 사기의 서사 정신을 강조한 그런 평론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시바 료타로라고 하는 시바 료타로 문학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소설 가운데서 항우와 유방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역사 소설을 남긴 인물입니다. 뭐 워낙 많은 소설을 남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 없는데요. 원래 본명은요 후쿠다 데이치였습니다. 사마천을 워낙 존경을 해서 자기 이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성까지. 사마 료테랑 사마천을 존경하긴 하는데 따라잡기에는 너무 멀다. 그죠? 예. 그리고 타로가 이름. 타로는 뭐 일본 사람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저런 인물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저한테 사막 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이 2개가 생겨버렸어요. 저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렇게 뭐 오늘 자꾸 장하석 교수님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퀄도 나오고요, 그죠? 제 PPT에도 이퀄이 막 나옵니다, 그죠? 이퀄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팩트가 곧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문,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사실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기록물이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이 기록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모습, 역사의 그 다음에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들춰내고 밝혀내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인가는 역사가의 책무 가운데 하나고요.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팩트가 과연 진짜일까?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장하석 교수님은 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진짜일까라고 하는 의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진실은 뭘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역사 교육에서 2가지가 거세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하나는 의문 품기, 의심이죠. 2번째 상상력. 이 2가지가 거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단순하게
연대나 외우고 사람 인명이나 외우고 사건 위주로 암기하는 암기 과목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 이면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기록이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국주의 사관과 식민 사관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기록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살아남은 자, 승리한 자가 남겨놓은 기록물 아닙니까? 이게 순응하라 그런 이야기죠.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역사 교육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의 가정이란 없다. 그죠? 예, 그런 얘기 숱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역사에 if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 교육은 끊임없는 if를 던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그게 곧 의심을 품기 때문에 if라고 하는 가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실수와 실책과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하게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봐도 끊임없이 if를 던져야 됩니다. 그 당시 설정이 상황이 있고 육하 원칙 가운데에서 Y가 계속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해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Y를 던지지 않고 if를 던지지 않은 것이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교육의 맹점이었고 오늘날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그저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 이면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마천은 그런 측면에서 팩트 그리고 남아있는 기록에 아주 강한 의문을 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당한 처지를 놓고 봐도.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성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사마천의 추체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천이 당했던 자기 경험, 이 경험이 얼마나 절박하고 정말 끔찍했습니까? 그런 경험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하고 그 체험을 반영을 해가지고 역사를 기술하는 추체험의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를 요점을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궁형이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사마천의 궁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의 깊이를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마천의 여행입니다. 사기가 다른 역사책하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은 현장 검증입니다. 마치 수사관들이 그죠 과학수사대의 CSI가 현장을 검증하듯이 기록에 남아있는 인물과 관계되어 있는 역사 현장을 사마천이 젊은 나이부터 다녔다는 거죠. 그 20살 때 2년 내지 3년에 걸친 대여행이 하나 있고요. 기록에 따르면 13살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역사 현장을 다녔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해서는 벼슬을 사례를 시작하면서는 황제를 수행해서 6, 7차례. 사마천 인생에 있어서 큰 여행 자체가 한 10차례 가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현장 검증이 사마천이 진실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궁형이 사기의 깊이를 결정했다면 사마천의 여행은 사기의 넓이, 폭을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읽으실 때 현장감이 막 느껴지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마천이 여기를 갔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살아남게 만들기 위해서 사마천이 구사한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체제입니다.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서술 체제는 2000년 동안 동양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삼국사기가 나오게 됐고 고려사가 다 기전체 역사 서술 체제입니다. 중국은 사기 이후로 정사라고 얘기하는 24종류 24사 또는 25사가 모두 기전체 역사 서술 체제를 따릅니다. 사건과 연도와 인물을 같이 병행해서 기술하는 체제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읽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행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전도 봐야 되지만 본기도 봐야 되고 세가도 봐야 되고 때로는 서도 봐야 되고 때로는 연대표인 표도 봐야 되는 5체제를 모두 참작을 해야 되는 대단히 불편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에게 있어서는 이 체제는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되고 틀이 됐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의도를 분산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죠? 감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려울 난자, 난서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지러운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서라고 하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마천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체제 구상이다.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창신, 중국 사람들은 창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창조적인 체제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사마천이라는 역사가도 마찬가지고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체제를 뛰어넘을 만한 역사 소설 체제도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천이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론과 자기 개인의 역사 목표 이런 부분들을 자서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 역사 과학대회가 산동성 제남에서 열렸는데요. 그 개막식 축사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저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구천인지제 통고금지변. 원래는 술왕사 지례자는 다른 데서 따온 것이고요. 원래는 어떻게 이어지냐 그러면 구천인지제 통고금지변 성일가지연으로 이어집니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관통하여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사마천의 역사 연구 방법과 자세와 목표였습니다. 일가라는 것은 주관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천은 역사의 기능까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술왕사 지례자. 지나간 일을 기술해서 다가올 일을 안다라고 하는 미래 예견적 기능까지도 역사의 기능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단히 그죠. 지금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행적을 그죠. 활동과 인간의 정신 상태를 추적해 나가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역사 연구 방법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한 역사가로서의 포부와 역사가로서의 내가 왜 역사를 연구하냐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라는 아직까지 제가 논문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의 제자백과의 완성을 저는 사마천의 출현으로 사가가 탄생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일가가 바로 사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역사가의 자질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역사가의 자질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사제, 그 다음에 사학. 두 가지는 노력하면 갖출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를 쓰면. 세 번째, 사식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격, 품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은 역대 평론가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역사가로서의 평가를 받죠. 이 사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철저하게 주관적인 역사책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역사책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팩트의 의문을 품고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아나가기 위한 사마천의 여정 가운데서 두 인물의 행적과 죽음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런입니다. 구런만큼 사마천이 흠모하고 정신적으로 멘토로 삼았던 인물도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런 가생열전은 거기에 사마천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평론가가 있을 만큼 구런에 대한 사마천의 흠모는 대단했습니다. 구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나라의 애국 시인이고 초사라고 하는 작품집을 남긴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 춘추전국 이전에 시경이라고 하는 그 노래집이죠. 그죠? 옛날 노래집은 북방의 언어를 대변하는 문장을 대변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북시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방의 정서와 문학과 문장을 대변하는 작품은 초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초사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통일되기 이전에 남방과 북방을 대표하는 문장을 얘기하라 그러면 북시경, 남초사 그렇게 표현할 만큼 구런이 남겨놓은 초사는 중요한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구런이 전국시대 말기에 망해가는 초나라, 자기 조국인 초나라의 모습을 차마 내 두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해서 명나수라고 하는 강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습니다. 자결합니다. 그 명나수의 구런이 자결하기 전에 어부하고 나눈 대화가 사기에 가장 재미난, 가장 그 의미심장한 대화가 전해옵니다. 어부가 구런을 발견하고는 삼녀대부 아니시오. 이제 구런이 벼슬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초췌한 몰골로 강을 이렇게 거닐고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구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다 흐린데 나만 맑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깨어 있으니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그 좀 대충 세속에 휩쓸려서 좀 적당히 살지 뭘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사시오? 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랬더니 구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목자는 필탕관이요, 신욕자는 필진이다. 머리를 막 감은 사람은 벗어놓은 모자를 쓸 때 한번 털어서 쓰고, 그죠? 몸을 씻은 목욕한 사람은 벗어놓은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한번 털어서 입는 거 아니냐.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죠? 굉장히 결백주의자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는 이 장면입니다. 우시, 수, 회석, 자침, 명나이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마천이. 그리하여 마침내 돌을 품고, 돌도 끌어안고도 아닙니다. 마음심자가 붙어있는 회자를 썼습니다. 회석입니다. 명나수에 스스로 가라앉아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그 대목입니다. 자침, 스스로 가라앉아서, 명나수에 가라앉아서 죽었다. 이 기록이 수천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봤냐? 그죠? 네가 봤냐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후대 학자들은요, 고시식한 학자들은 사마천이 왜 구런의 죽음을 저렇게 묘사했을까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더 해보질 않고 팩트만 가지고 들이민 겁니다. 네가 봤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기의 기록의 팩트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 항상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시황 무덤에 관한 상세한 묘사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변호하자면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떻게 기록할 건데? 구런의 죽음을 당신 같으면 어떻게 기록하겠냐? 구런이 명나수에 물에 빠져 죽은 거는 뭐 사실은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회석이죠. 돌을 품었다라는 요 대목하고 가라앉아서 죽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두 대목이 구런의 죽음을 대단히 처연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장면이 다르죠. 심지어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저게 중국에 구런 관계되어 있는 유적지에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바위 위에서 붕덩 뛰어들어서 죽은 걸로 그려놓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저도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알았어요. 돌을 품고 스스로 가라앉아서 죽었다. 저 대목을 새롭게 발견하기 전까지는,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기의 문학성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과연 구런의 죽음이 명나수에 빠져 죽은 건 맞는데 사마천이 봤을 때 구런의 인품이나 그 다음에 구런 마을에서 전해오는 전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 봤을 때 구런의 사람 됨됨이로 봐서는 저렇게 죽는 것이 가장 구런답다라고 사마천 나름대로 문학적 상상력과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명나수에 풍덩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거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천만큼 구런의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 구런은 이제 문학가니까요,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그 사람의 인품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동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보다도 구런의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마천이 구런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명나수도 직접 찾아가서 그런 사당도 참배하고 그런 무덤도 참배합니다. 그런 사당은 그런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탐문하죠. 즉 그런 고향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전설과 설화들, 전문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또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마천 입장에서는 구런은 저렇게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석도 포석이라고 하지 않고, 그죠? 끌어안을 때는 우리가 손수변을 써가지고 끌어안을 포옹할 때 포자를 써야지 맞는데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는 저 해석을 썼다는 것도 참 절묘한, 그죠? 서술법 가운데 문제가 글자 하나가 저렇게 많은 걸 줍니다. 저 안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단순하게 포옹하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화학적 저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는 굉장히 해석이라는 거. 뭐가 그러면 돌 안에 응어리져 있을까? 그죠? 조국 초나라. 그 다음에 간신배들한테 휘둘리면서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회왕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그죠? 안타까움. 하여튼 그 착잡한 심정이 이 돌 속에 그대로 응축이 돼가지고 구런을 짓눌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천이 이 장면 뒤에 이어지는 다음 대목이 더 의미심장하죠. 그 후 초나라는 갈수록 쇠약해지더니 수십 년 뒤 끝내 진나라에 멸망당했다. 구런의 죽음과 초나라의 멸망을 오버랩시키는 거잖아요. 구런이 죽었기 때문에 초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겠죠.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구런의 죽음이 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초나라의 멸망의 여러 가지 원인을 사마천은 어떻게 파악하고 어디에 방점을 찍었냐 그러면 인재의 억울한 죽음, 그죠? 이런 부분에다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멸망과 구런의 죽음을 절묘하게 오버랩시키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진상, 그죠? 그 단어가 훨씬 낫네요, 그죠? 우리 진실을 찾아나가는 그 한 역사가의 고통스러운, 그죠? 과정, 뭐 추적 과정, 그죠? 현장 검증.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리면요. 저게 저는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명나수를 가봤거든요. 명나수를 갔는데 뛰어내릴 장소가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지형은 아니겠지만요. 명나수를 따라서 쭉 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명나수에요. 절벽 위에서 풍덩 뛰어내려서 죽을 만한 곳이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이기 때문에 걸어 들어갈수록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죠? 두 번째 인물은 한신입니다. 한신만큼 가장 많은 논쟁을 제공한 인물도 없고, 또 한신의 죽음만큼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죽음도 없을 만큼 한신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회음후열전이라고 하는 사기의 한 편은 좀 명문 중에서도 명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한신열전의 한신의 억울한 죽음을 사마천의 그 진상과 진실을 들춰내기 위해서 사마천이 활용한 기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록에 대한 의심 품기는 기본이고, 두 번째 한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현장 검증도 기본이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마천은 구런하고는 달리 어떻게 다른 테크닉을 구사하냐 그러면 스토리텔링 기법을 구사합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은 말하는 사람과 화자와 듣는 사람 청작, 거기에 고사가 가미됨으로써, 그죠? 스토리가 가미됨으로써 상대편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가져다 주고, 오늘날 뭐 상업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기관부터 심지어 군대까지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 내지는 또는 상품의 질 내지는 자기 단체의 이미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지 않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토리텔링 기법이 2100년 전에 역사책 속에서 확연하게 아주 뚜렷하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마천 사기 가운데에서도 130건 가운데에서도 열전 70건 가운데에서도 회음후 열전이 가장 대표적인 한 편이 되겠습니다. 사마천이 한신의 죽음에 감춰져 있는 진상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사한
스토리텔링 기법은 약 30개에 가까운 고사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더 재미를 더해가는 거죠. 그 고사성어의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게 한신이 젊은 날 건달들의 가랭이에 들기는 과지옥부터 시작해서 젊은 날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배를 걷고 있을 때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먹여준 표모반신 이야기, 그 아주머니를 나중에 출세해서 찾아서 천금으로 은혜를 갚는 일반 천금의 고사성어, 그 다음에 한신의 오만한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공신이지만 번개 같은 놈하고 어울리는 걸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역시 한신의 오만한 성격. 그 다음에 토사구평에 이 이르는 과정이 30개 갖고 온 고사로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을 읽게 되면은 같은 공신들이 한신을 음해하는 그 진상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자가 최대 공을 많이 세운 공신들에 대한 그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경계심 이런 부분도 읽어내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마천은 안타깝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한신의 기질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아주 소설적인 기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사마천의 역사 기술 자세, 역사가로서의 역사관, 그 다음에 역사 소설 자세, 또는 역사 기교, 역사 소설 방법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되살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아왔던 식민사관과 실정주의 사학의 한계를 돌파하고 역사에게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상상력을 허락할 수 있는 그 지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제 바람 속에서 이번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단순하게 사실의 나열의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훈련의 한 방법으로서 사마천 사기를 꼭 읽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까지도 가지시면 저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사마천 고향 마을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보고 드리겠다고. 이게 2009년도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2010년부터 사마천 제사가 국가제사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비포 애프터입니다. 저렇게 변했고요. 2011년도 갔더니 거기에 이런 게 하나 들어섰고 2012년도에 갔더니 사마천 제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 민간 제사 마지막 제사에 참석했을 때 55만 명 사마천 고향인 한성시 가운데 제가 서열이 4위였습니다. 네 번째로 향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제사 지내러 들어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왜 VIP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 제사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사입니다. 사마천 제사, 사마천 고향 마을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 정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전략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게 제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소프트 파워 전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중화주의를 전파하고자 하는 중국 사람들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고, 그럴 때 중국의 역사의 유구성과 중국인의 자랑스러운 영웅들 이런 모습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홍보할 수 있는 텍스트는 사기죠. 그리고 사마천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역사학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중국이 국가 전략의 틀 안에서 사마천과 사기를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제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첫 강의라서 많이 긴장이 됐는데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받고, 배고프시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